안녕하세요. 그레이티비 운영하고 있는 문지연입니다. 오늘도 5장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지금 오래된 비밀을 읽고 있고요. 더해빙의 저자 이서윤 씨가 지으신 책입니다. 제가 지금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집주인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고양이 소리가 나도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5장 재우는 흐르는 물이다. 첫 번째 장에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낙관과 자기 절제는 백만장자의 공통점. 백만장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에 백만장자를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사실 백만장자라는 말이 멀게만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백만장자라는 말을 성공한 사람으로 해석한다면 낙관과 자기절제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되게 궁금할 것 같네요.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피나는 노력으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부동산과 주식이 대박을 터뜨려서, 아니면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백만장자가 된 경위와 배경은 제각각이지만 그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낙관과 자기 절제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식으로 굳이 해석하자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철저한 자기 성찰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워낙에 주식을 많이들 하시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는 주가 하락을 염려해서 주식을 사지 못하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 이전에 주가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주식을 사지 못한다고 하네요. 시장을 너무 무서워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라. 결국 낙관론이 이긴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존 템플턴의 말입니다. 비관론자들은 현안을 분석하는 날카로운 통찰력, 현란한 말,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분석하지요. 대부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돈을 버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관론자들은 시장을 분석해내지만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은 낙관론자입니다. 비관론자가 낙관론자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데 행동에 나설 일이 없지요. 언제나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행동이니까요. 행동의 중요성을 저는 요즘 정말 많이 깨닫고 있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생각과 계획은 상상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엔 그 결과, 상상했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려면 일단 위에서 말했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철저한 자기 성찰이 꼭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동이 조금 더 잘 나오게 되고요. 그 행동에 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조금 더 발전된 행동이 또 나오게 되죠. 그러면 낙관론자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이런 경험 모두들 계실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인간이기에 때로 미래에 대한 의심과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럴 때 당신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해결될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못할 일은 걱정을 해봐야 소용이 없답니다. 우리는 집착을 놓아버림으로써 감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타고난 행운을 잘 누리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일에도 어지간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자신만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에만 집중한답니다. 조급함이나 욕심이 앞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지요.
낙관론자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는 내면의 인내와 균형 감각을 유지하게 하는 힘입니다. 미래에 대해 긍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인내와 기다림도 있을 수가 없지요.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행운이 다가오질 않는답니다.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확신은 너무 많아요. 전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래도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을 기다리면서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려면 무언가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인내와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힘이 조금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인내에 대해서도 기대할 것이 없는 미래에 대한 인내는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나도 조금 더 나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게 우리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의할 때마다 이런 걸 물어보신대요. 긍정적인 사람의 반대는 누구일까요? 대부분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답이 많은데 반대는 사기꾼이라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이어트에 관련해 예를 들어볼까요? 현미밥과 채소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다. 와 같은 자세와 마음가짐은 긍정이고 낙관이죠. 그런데 어떤 약을 하루에 3번, 2알씩 먹으면 저절로 체중을 줄일 수 있다. 와 같은 마음은 스스로에 대한 사기일 뿐 아니라 마음속에 절망과 비관의 씨앗을 뿌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해도 저절로 빠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비관이 싹 트겠죠. 그러지 마시고 사실 저는 노력이 주는 결과에 대해선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문제죠. 안 될 일을 가지고 노력하느냐, 내가 우물을 파야 되는데 호미를 들고 있느냐, 삽을 들고 있느냐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방향과 목표에 맞는 노력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운이 바뀌는 시기에 귀인을 만난다. 귀인. 당신에게 귀한 사람, 즉 큰 행운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낯선 주식 중개인이 가드너에게는 바로 귀인이었습니다. 가드너에게 주식 중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주식 중개인입니다. 숫자에 밝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면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이 주식 중개인이 가드너에게는 귀인이었다고 합니다. 강렬한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이지요. 이처럼 행운이 오거나 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답니다. 설마 내가 저렇게 좋은 건물을 가진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겠어? 배운 것도 없는데 주식 중개인이 될 수 있겠어? 가드너는 이런 회의감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의감은 회의감이기도 하지만 의심이기도 하죠. 희망 가득한 말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귀인을 만난다고 해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회는 날아갈 뿐이라고 해요. 그렇게 행운이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악연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악연은 당신이 본래 가진 행운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 귀인과 악연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내 안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진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이런저런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전보다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희망과 비전을 품은 나를 새로이 만나게 해주는 인연은 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감, 연민, 동정, 죄책감 등의 감정을 느끼는 나를 만나게 하는 인연은 10중 8구 악연이랍니다. 일단 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귀인은
언제 만나도 어떤 상황에 만나도 나를 안정시켜주고 내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 안에 평온함을 찾아주는 반면에 그 반대의 감정들이 든다면 악연이라고 봐야겠죠. 악연일 때는 크게 행동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불안하구나, 아니면 내가 안 좋은 감정에 빠지는구나, 죄책감이 드는구나 등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신다면 시간을 안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우는 마음의 그릇에 담긴 물과 같다. 마음의 그릇을 키우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 그릇이 클수록 당연히 재운도 크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볼게요.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 특히 재운을 충분히 누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잔잔한 호수 표면과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랍니다. 마음의 그릇이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재물인 듯 온전히 담겨 있을 방법이 없지요. 재우는 특히 마음이 편안한 사람에게 오래 머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건데, 그 밑바탕에는 나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거리감, 적절한 거리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네요. 사실 지갑이 두둑하면 인심이 생기잖아요. 안정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는데 통장 잔고에 따라 감정이 크게 좌우되지 않을 때 오히려 재운을 담는 그릇이 커지고 또 그릇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부자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서 부자가 되고 그 부가 더 큰 부를 불러오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컨설팅을 통해 만난 많은 부자들은 대부분 넘치면 베풀고 모자라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행운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부자가 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내가 이 재산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 와 같은 열등감, 또는 누가 내 돈을 빼앗아 갈지도 몰라 같은 피해의식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불안하게 되고 더 이상 돈은 찾아오지 않게 되겠죠. 최근에 이런 강의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 자체를 이렇게 시키잖아요. 누구야, 네가 이렇게 때리면 누가 아파하잖아 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떼쓰거나 밥을 안 먹거나 하면 엄마가 마음이 아프잖아, 혹은 농부 아저씨가 열심히 하신 건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이렇게 애기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육 자체가 굉장히 본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교육이래요. 그러니까 그 감정 자체를 아이의 것으로 줘야 되는데 그 아이의 감정은 접어두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계속 아이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저는 교육에 대해서 정말 교육은 어려운 거구나, 미래를 보고 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만약에 교육받은 아이, 그리고 그 교육이 너무나 많이 작용된 아이들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어요. 재우는 마음의 그릇에 담긴 물과 같다고 합니다. 깨진 그릇은 물이 새고 그릇이 흔들리면 그릇 안의 물은 흘러넘친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간직하고 지키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사람의 개성도 제각각, 재운의 성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앞부분을 읽어볼게요.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결과만 가지고 운이 좋다 혹은 나쁘다 라고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돈을 잃거나 벌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의 투자였건 그것이 당신의 스타일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분별해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만족할 만큼의 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당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 결코 당신에게 재운이 없어서가 아니랍니다. 단 재벌이 되고 싶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요. 남의 손에 있는 떡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떡을 잡으려고 하다가는 자기 손의 떡까지 놓치게 되니까요. 남의 행복이 내 것이 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남의 재운도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개성이 제각각이듯이 재운의 성격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당신에게 오는 재운을 스스로 황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돌로도 만들 수가 있답니다. 남의 재운이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투자하니까 이만큼 벌었어 라고 하는 말에 움직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그 사람에게 맞는 재운이지 나에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방법, 내가 언제 돈을 벌었고 내가 언제 여유로웠지 하는 생각들을 해보시면 그 운을 다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람마다 재운은 다르게 온다입니다. 10년째 인연을 맺고 있는 중견기업 오너의 부인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검소하게 사신다고 해요. 누가 봐도 몹시 낡고 싼 옷에 머리 손질마저 안 해서 그 집에 도우미가 심부름을 왔다고 해도 믿을 정도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랬나 봐요. 그런데 지나친 검소함은 오히려 명예와 재물을 갉아먹는 법입니다. 라고 했어요. 알뜰함이 돈을 더 쌓아주고 지켜줄 것 같지만 돈은 살아있는 생물이지요. 쉼없이 흘러가는 물이기도 하고요. 상자에 넣어주고 뚜껑을 닫아버리면 돈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숨통을 막는 셈이죠. 그래서 돈을 행복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더해빙인 거잖아요. 행복하게 쓰면 또 다시 돈은 찾아오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가둬두기 시작하면 돈의 흐름은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운슬링을 통해서 사업이 더 번창하신 것 같습니다. 지나친 인색함에 못지않게 재물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거의 습관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해보지 않아서 못한다는 반응이고 하나는 해봤는데 안 돼서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전자는 미래에 대한 부정이고 후자는 과거에 대한 부정이지요. 자기 확신과 믿음이 행운과 재운을 불러들이는데 최선의 조건이라면 자기 부정은 거의 최악의 조건이나 다름없답니다. 저는 여기서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해보게 됐는데 우리 어른들은 참 겸손함을 강조했어요. 그죠? 네가 잘한 게 아니고 주변에서 도와준 거고 너는 잘난 점이 없고 행운이 없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교육시킨다고 봐야겠죠? 교육시키는데 그건 정말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감 없어지다 보면 자존감도 없어지죠. 그래서 물론 뭐 교만해지게 계속해서 칭찬만 해주는 건 문제가 되지만 그 아이의 자신감을 지켜주는 것, 그 아이가 잘하는 건 정말 너는 이 부분에 재능이 있어 혹은 장점이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참 칭찬에 인색하잖아요. 칭찬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도 미래를 바꾸는 일일 것 같습니다. 미래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주 낮은 단계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하지요. 해보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은 가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못한 곳에 숨겨져 있는 자기 몫의 행운을 찾는다는 게 애초 불가능합니다. 운명은 바뀌고 운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태어난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의 특성과 적성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우는 크게 4번, 특성이나 적성은 2-3번 정도의 변화를 겪습니다. 물론 인생에서 외길을 가거나 작은 변화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새로운 분야의 도전에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도 많지요. 새로운 길을 나서지 않고 새로운 행운을 만날 수는 없답니다. 그리고 주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요. 물론 누구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운데 한 번의 성공을 거두거나 단박에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되던가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만큼 실패의 경험도 많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많이 할수록 그만큼 더 성공에 가까워졌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운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혹시 인생의 고속도로 위에 있다면 이제껏 달려온 주행 차선에서 추월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 한번 달려보세요.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인색함은 여유로움으로, 자기 부정은 자기 긍정으로, 익숙함은 새로움으로. 가장 빨리 시작하셔야 될 것은 자기 긍정인 것 같습니다. 내 분수만큼 베풀면 삶이 즐겁다.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베풀 때 사랑, 감사, 재능, 지식 등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베풀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운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혹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누군가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인데 신기하게 그런 도움을 받아 손쉽게 해결해냅니다.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조차 도저히 믿기 힘들다며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로 행운이 뒤따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운의 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또 남에게 항상 베풀며 살아가는데도 삶의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무엇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넘칠 때도 있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지요. 넘치면 베풀고 부족하면 채워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고 무엇이라도 기쁘게 내준다라는 무의식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풀어야 할 것이 끊이지 않게 하는 행운을 불러오는 방향으로 운명이 움직이는 것이랍니다. 이런 운을 가진 분들께 언제나 3가지를 당부한다고 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 둘째, 베풀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베풀라는 것. 셋째,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음을 감사하라는 것. 이 같은 운의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취할 경우에는 베풀고도 도리어 화를 당한다고 합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으려고 하다가는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기 십상입니다. 자칫하면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잘못된 관계의 악순환에 빠지지 마시고요. 베풀 때는 이런 표현은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저는 베풀 때는 버리는 마음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에게 귀한 걸 준다기보단 그 사람에게 귀한 거고 나는
버린다라는 느낌으로 하면 기쁘게 편안하게 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물론 그 쓸모없는 걸 버린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신락 같은 희망이 큰 행운을 부른다입니다. 세상에다 대고 이렇게 크게 한번 외쳐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는 돈이 너무 많다. 나도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세상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세상에는 돈이 너무 많다. 세상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운명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지친 나머지 스스로의 행운을 외면했기에 그런 비극이 생길 뿐이지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과 행동으로 기적을 불러오는 것은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이 큰 행운을 불러오는 힘이 되지요. 그렇게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더 헤빙에 있는 내용이 조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물건을 살 때 통장 잔고가 줄어든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갖고 싶은 물건이 비싸서 못 살 때에도 왜 나는 돈이 없을까 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은 재운을 쫓아버리는 결과를 만든답니다. 대신에 과자 한 봉지를 사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살 만큼 부자구나 라며 재운의 길을 탄탄하게 닦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 때에도 돈에 집착하거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재운에는 마이너스입니다. 대신에 한 발 물러난 상황을 관찰하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재운은 플러스로 움직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든 중산층 이상의 재운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음, 재운은 물의 흐름과 같다 입니다. 투기나 복권을 하라고 얘기했던 게 딱 두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당시에 그들에게 신신당부했던 부분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그들에게 그 돈의 관리 방법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빚을 갚고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다른 한 사람에게는 모든 돈을 부인과 부모님 명의로 분산시켜 본인 통장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요행수를 바라고 도박 등을 즐기는 사람의 특징은 운의 관점에서 보면 마음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도달하기를 바라는 목표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로또에 당첨이나 되면 좋겠다는 망상에 들떠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드물게 큰 횡재수를 만나도 대부분 들어왔던 그 재물이 그대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운명학의 관점에서는 횡재수를 만난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스스로 행운을 담는 그릇과 마음가짐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손재수, 즉 재물을 잃게 되는 운수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손재수의 시기를 만난 고객에게는 이 시기에 어차피 재물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야 할 돈을 미리 내고
감당할 정도의 채무를 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돈이 나갈 운이라면 필요한 곳에 쓰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적절한 채무를 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특정한 시기에 막혀있던 돈의 흐름에 물꼬를 터준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이시면 그리 걱정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잘못된 금전관리에 대해 반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답니다. 돈에 대해 조금 힘들어지시는 분들은 그동안 내가 금전관리가 안 됐구나를 빨리 캐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내 금전관리, 금전 상태를 다시 리셋하거나 보완하는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색깔의 파동 에너지가 행운을 결정한다. 미국에서는 동양의 오행 색깔론은 아인슈타인의 양자 이론이 오행의 색깔론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초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파동 의학과 색채 치료의 원리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죠. 고대 동양의 우주론을 집약한 음양 오행 사상은 음양설과 오행설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오행설은 인간의 내면의 오덕인 인의 예지 신의 사상으로 중앙을 비롯한 오방색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사주에 따르지만 사람은 누구에게나 따로 어울리는 색이 있습니다. 오행 색깔론이라는 것도 각자의 사주에 맞는 색깔로 옷을 입거나 잠자리를 장식하면 좋은 기운을 받아 건강하고 일이 잘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색깔은 고유 파동 에너지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같은 색깔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감정이 크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야 할 때가 있고 차분하게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따로 있듯이 타이밍과 상황에 따라 알맞은 색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 사상은 중용과 조화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특정한 색깔을 선택할 때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는 조화와 중용의 도를 명심해야 합니다. 과유불급, 언제나 지나친 것은 행운을 불러오는 좋은 태도가 아니랍니다. 나에게 맞는 색깔을 타이밍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5장은 끝났고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저를 굉장히 낮게 생각하는 말들을 듣고 자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배려심, 이타심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작용했지만 자신감, 자존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들을 드렸고요. 재우는 흐르는 물이니까 물을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머무르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계곡에도 보면 소가 있잖아요. 혹은 이렇게 연못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물이 더 많이 담기게 깊어지고 낮아질수록 재운도 함께 담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한 주 동안 또 부자 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